자, 이게 이제 직위삼사라는 얘기인데, 요게 지금 제시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단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 이렇게 보면 진덕여왕 때 마지막 성골 출신의 왕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말과 관련해서 잠깐만 요거 한번 보면 원래 이제 진흥왕의 아들이 동윤태자입니다. 동윤태자.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요. 사망을 해서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 이제 사륜이라는 애인데 이 사륜이라는 얘가 이제 진지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24대 진흥왕 그 다음에 25대 진지왕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사람이 화백회의에서 귀족들의 회의인데 여기서 이제 폐위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그 동윤태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냐면 뭐 백정이라는 애가 있고 국반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백정이라는 애가 결국은 이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쫓겨나서 이 진지왕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용수랑 용춘이랑 있었는데 얘네가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6대 진평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요렇게 간 거예요. 근데 진평왕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다는 거예요. 딸. 근데 우리 진평왕 때도 보면 이제 굉장히 신라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딸이 누구냐면 천명공주가 있고 그다음에 덕만공주가 있습니다. 뭐 삼국유사 같은 데는 이제 선화공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없고 어쨌든 뭐 이렇게 있어요. 아시죠? 근데 딸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여왕.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백제 공격이 너무 심한 이 상황, 그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문제가 좀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천명공주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그 원래는 용수랑 결혼을 했다가 그 김용수가 죽고 나서 그 이제 동생이었던 김용춘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원래 뭐 근친혼이 워낙 일반적이라서 여기서 이제 천명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여왕으로 즉위를 하더라도 천명공주가 언니니까 이 천명공주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천명공주가 자기 남편한테 왕위를 양보하면 뭐 용춘이가 왕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아들이 누구다? 이 사람이 이제 김춘추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이제 보면은 뭐 이쪽이 왕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얘가 하든지 이쪽이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좀 힘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덕만공주가 결과적으로는 누가 되냐면 이 사람이 선덕여왕으로 27대 선덕여왕으로 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이제 밀어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전에 천명공주가 일단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천명공주가 왕을 하겠다 그랬으면 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이 용춘이한테 왕위를 양보했어도 돼. 근데 여기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이쪽이 왕이 되긴 좀 약간 애매한 게 있고 여기서 선덕여왕이 왕이 되는 것도 좀 애매한데 선덕여왕이 결국 왕이 되는 과정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씁니다. 성골 중에서 남자가 없으므로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성골과 진골이라는 구분이 그 전에도 있었겠는데 이 성골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이 사람이 한정을 하냐면 동윤태자의 직계 자손이 진짜 오리지널 왕족으로서 성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성골 중에서 남자가 없으므로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운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골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다른 모든 왕족들은 진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왕족이고 아빠도 왕족인 경우에 태어나면 성골, 부모 중에 한쪽이 귀족이고 한쪽이 왕족인 경우에 태어나면 진골이라고 얘기했던 게 안 맞는 게, 왜냐하면 김춘추는 진골이거든요. 김춘추의 엄마 아빠는 다 왕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골 진골을 나누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 사람이 성골 출신 중에서 남자가 없으므로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운 걸로 봐서
아마 동윤태자의 혈통 쪽을 성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국한을 해서 본인이 여자로서 왕이 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걸 시험에서 묻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성골, 진골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선덕여왕이 이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왕위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김춘추한테.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하냐? 이 국반의 딸이 진덕여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 사람이 28대 여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위를 결국은 이쪽으로 넘겨주질 않은 거죠. 그래서 진덕여왕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식을 낳지를 못해. 결국은 이때 이제 너무 어려운 시기고 막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김춘추가 계속해서 공로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춘추가 나중에 무열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 그래서 아까 이제 표현했던 거 자, 진덕여왕은 뭐다? 자, 마지막 성골 출신의 왕인 거고 그럼 무열왕은 반대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인 거죠.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삼국사기 구분해서 여기까지를 상대, 여기서부터 중대로 구분하거든요. 왕위 계승을 혈통을 가지고. 삼국사기는 신라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할 때 여기서부터 중대가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서 상대가 종료된 겁니다. 아셨죠? 이 계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성골이니 진골이니 그래서 최초의 뭐 진골이다, 마지막 성골이다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선덕여왕 이런 드라마 보면 다 나와요. 미실이 나오고 막 이래. 막 춘추 그 누구야? 그 배우 남자 잘생긴 배우 그 김춘추로 나오고 안 봤어요? 고현정 씨가 막 미실로 나왔고 막 연기 막 쩔게 했잖아. 그때 얘기예요, 다 이게. 됐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왔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하루에 하나씩 사고 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 제가요, 진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저 그래. 자, 필기 노트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냥 수업하던가 아니면 대충 설명하면서 하고 아니면 뭐 PPT 띄워서 하면 진짜 인생 편한데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 주랴, 그다음에 틀 잡아 주랴, 책 내용 확인하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온달 장군 얘기 있죠, 그죠? 온달 장군은 평원왕 때 이제 그 평강공주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쳐들어간 게 신라의 진평왕 때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필기를 보니까 평원왕에다가 써놨나 봐. 보니까 평원왕에다 써놨네. 그걸 몰랐어요. 그게 영양왕 때거든요, 이 사람이. 그 온달 장군이 된 거는 평원왕이고 이 사람이 신라를 쳐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이 영양왕 때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까 평원왕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필기 이렇게 있잖아요. 고구려. 아까 몇 세기? 그 6세기 때 제가 보면 누구부터 썼더라? 그때 양원왕부터 썼죠, 그렇죠? 양원왕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평원왕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양왕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갔나요? 그 기억나요? 그때 여기다 제가 보면은 온달 장군 얘기 여기다 썼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싸웠다? 진평왕이랑 싸웠다고 썼죠. 근데 이게 그 온달 장군이 진평왕이랑 싸운 거는 시기적으로는 영양왕 시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온달이 신라의 진평왕과 싸운 거니까 거기 필기한 부분을 이쪽으로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학생이 질문해서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질문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쓴지도 몰랐어요. 제가 온달 얘기만 하느라 바빠서 온달 얘기 그냥 몰랐는데 그 꼭 지나가면 좀 이상하면 꼭 물어보세요. 저분이 실수를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를 하는 거.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고 요 얘기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성골이니 진골이니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87페이지에 다시 선덕여왕 때 보면 자 최초의 신라의 최초의 여왕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담의 난 아까 얘기했죠, 그죠? 비담의 난. 이 비담의 난을 누가 진압합니까? 이걸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진압을 해요. 김유신하고 김춘추. 이때 이 선덕여왕이 되게 힘들었을 때예요. 이 비담의 난이면 선덕여왕 마지막 해거든요. 647년. 그때 이 반란군하고 이제 이 왕의 군대하고 딱 대치하고 있는데 서로 진짜 뭐랄까 막상막하. 이 상대등, 당시 비담은 상대등이었다고요. 귀족의 제일 높은. 이 군대가 막상막하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밤에 큰 별똥별이 그 신라 왕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봤어. 그러니까 이제 비담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별똥별이 떨어졌다는 건 신라 왕의 운명이 다 했다는 거다. 봐라, 저런 별똥별 큰 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일순간 이쪽 반란군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거 믿잖아요, 그죠? 옛날에 근데 왕 끝났나 보다 막 이렇게. 그때 이제 유신이 형이 생각을 합니다. 왕을 안정시켜. 일단 그런 거는 사람이 하기 나름이지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 한 다음에 군사들의 동요는 잡아야 되니까 밤에 몰래 그 지푸라기로 만든 큰 인형 같은 거에다 불을 붙여갖고 큰 연 있죠. 연을 매달아갖고 하늘로 띄어요. 그러고 사람한테 소문내게. 야, 별똥별이 다시 올라갔어. 그러니까 또 단순한 또 이 군사들은 야, 왕이 다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용기 백백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담의 군대를 꺾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그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리전이.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이 비담의 난 꼭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진덕여왕 때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색칠, 마지막 성골왕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성골왕.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상고의 발전표. 힘들어. 자, 밑에 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4세기, 5세기, 6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영양왕 때 온달 장군이 내려갔다 그 얘기 나오죠, 그죠?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수대첩 나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령왕, 성왕 있고 법풍, 진흥 다 있고 지증왕만 빠졌네요, 그렇죠? 지증왕 거기다 써주시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광개토, 장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자, 됐죠? 자, 거길 나중에 보시면 되거든요. 오른쪽에 신라의 삼부라고 해서 날개 보시면 황룡사 장육 존상하고 불상이죠, 이거는. 황룡사 구축 목탑하고 진평왕의 이제 옥대, 띠 허리에 차는 띠 같은 건데 이게 신라의 삼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 전해지는 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하나 그 선덕여왕 때 영묘사 건립 있죠. 그 영묘사 건립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시문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첫 번째 직위삼사는 삼국유사에서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에 쓰여지는 삼국유사에서 선덕여왕이 미래를 예측한 미래를 예측한 세 가지 일을 이제 적은 겁니다. 직위일사는 뭐냐면 선덕여왕 때 여러분 그 프린트에 요게 오타가 하나 나죠. 선덕여왕 2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 선덕여왕 때로 좀 고쳐주시고. 선덕여왕 때 영묘사의 옥문지에서 그러니까 옥문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영묘사 근처에 두꺼비 수백 마리가 시끄럽게 울었는데 그때 모두들 괴이하게 여기는 터에 여왕이 두꺼비의 눈이 붉은 것을 보고 병날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했다. 이에 알천과 필탄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근곡에 파견했더니 백제 장군 우소가 이끄는 군사 500명이 매복하고 있길래 그것을 격퇴했다라는 얘기예요. 두꺼비가 시끄럽게 우는데 그거를 가지고 선덕여왕은 적군이 매복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게 영묘사 근처의 옥문지라는 연못이고 걔네들이 이제 여근곡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예측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을 되게 우습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놀리려고 적색, 자색, 백색의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그 씨앗을 석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왕이 이 꽃 그림을 보고 이 꽃에는 보통 나비를 같이 그려줘야 되는데 나비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꽃에 향기가 없으므로 나비가 없다. 그렇게 없는 걸로 그렸다. 그러면 이 씨앗 준 것을 심어보면 나중에 꽃이 피더라도 얘는 향기가 안 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심어봐서 꽃이 났는데 나중에 향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제 얘기하기를 당태종이 나를 향기 없는 여자라고 나를 우롱하려고 보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하고, 근데 본인이 이제 죽을 날을 이제 정해놓고 그걸 예측했다는 얘기인데 뭐 요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시문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선덕여왕 때 업적을 찾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 직위삼사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됐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삼국 통일 과정을 가야 되니까 아까 우리 쭉 가서 자 96페이지 갈게요. 96페이지. 통치제도는 제가 이따가 할 테니까 96페이지. 그래서 자 삼국 통일 과정도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자 일단은 이제 우리 7세기에 쭉 보니까 자 아까 이제 중요한 사건들 보면 612년에 살수대첩이 있었고, 요건 이제 수나라와 그다음에 고구려의 싸움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천리 장성의 축조가 시작이 되었고, 이건 당을 견제하려고 한 거고, 그다음 645년에 안시성 싸움이 있었고, 이거는 당과 고구려의 싸움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648년에 자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다. 이것까지 이제 본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자 660년에 백제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는데 요 과정을 좀 보면 자 황산벌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계백장군 군이 신라군과 싸운 겁니다. 신라의 육군은 이제 육지로 오는 거고, 당의 수군은 이제 바다로 오는 거죠. 당나라는 이제 금강 쪽으로 해서 이제 바다로 접근하고 있고, 신라의 육군이 이제 오는데 한 병력이 5만이 넘습니다. 근데 백제는 그 당시에 의자왕이 마지막 시기에는 전쟁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붓고 내정이 힘들고 또 분란도 있고 내분도 있고 해가지고 본인이 또 이제 좀 방탕해진 것도 있고, 전쟁에 너무 많이 승리를 하니까 나중에 의자왕이 굉장히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이제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좀 어려운데, 그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라군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계백장군이 일단 군사들을 징발을 해보니까 병력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 정도의 이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이라는 곳에 나가서 신라군을 맞이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아. 패배를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먼저 뭐 적군의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황산벌에서 맞이한 건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군사들밖에 없는 게 5천 명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대우도 아주 뭐 단일하게 잘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버텼으나 결국 이제 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화랑들, 신라의 젊은 화랑들이 뭐 일부러 적진에 뛰어들어서 뭐 관창이나 이런 애들이 뭐 일부러 죽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신라군들이 굉장히 패배감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뭐 용기가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어렸을 때 뭐 보면 이제 위인전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나요? 막 나오잖아요. 뭐 화랑 관창 이런 사람들. 뭐 그 얘기들이에요, 그게. 또 여기 속으로 나는 위인전을 안 읽은 것 때문에 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계백장군, 황산벌 전투. 그죠?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5천 결사대가 어쨌든 전멸하면서 여기서 패배를 한 겁니다. 패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비성이 함락이 된 거죠. 자, 사비성이 함락돼서 이제 멸망을 한 거다. 그래서 의자왕은 이제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다음에 그 큰 아들도 끌려가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멸망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백제 부흥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죠. 백제 부흥 운동. 요거를 또 보셔야 돼요. 요게 백제 부흥 운동. 요게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사람 이름 좀 이상한데, 사람 이름 좀 이상하지만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신. 그 다음에
도침 사람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백제 왕자 중에 부여풍이라고 있어요. 부여풍. 부여융 큰아들은 아버지랑 당나라에 끌려갔고 둘째가 이제 일본에 있다가 옵니다. 얘를 불러와서 부여풍. 얘네가 주류성에서 싸워요. 주류성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또 이름 좀 이상한데 되게 미안해 이름 이상해서 흑치상지라고 있어요. 흑치상지. 그러니까 성씨 개념이 없어 이때. 막 그냥 이름이 막 이상해 막.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 짓고 그래요. 흑치상지는 중국 쪽 사료에 흑치상지라고 나오는데 얘가 이빨이 까맸나 봐 실제로. 흑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대화 나눌 때 무슨 색깔이 까만 열매를 먹었나? 그러니까 얘가 이빨이 까매 보이니까 이제 뭐 초콜릿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흑치상지. 얘는 이제 임존성. 임존성 여기고요. 그 다음에 외의 수군이 백강 입구에서 당의 수군과 전투를 합니다. 뭐 패배하긴 했지만 그렇죠? 왜 다 실패했으니까 이거 어쨌든 한 4년간 저항했는데 이제 실패한 거고 얘네들이 이제 4년간 저항을 한 겁니다. 얘네가. 그리고 이제 외의 수군은 마지막에 온 건데 어쨌든 외와 백제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가 그만큼 돈독했다. 외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668년에 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 자, 이것도 이제 원인이 뭐냐면 이거는 원래 영계 소문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영계 소문 사후에 지배층의 내분이 좀 심화됩니다. 그 아들들 사이에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영계 소문의 자식들 사이에 권력 쟁탈전이 심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668년에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한 거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부흥운동을 알아야 되겠죠? 자, 부흥운동 전개. 그래서 이제 부흥운동은 이제 누가 있냐면 여기는 뭐 고현무라든지 뭐 그다음에 건모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안승 뭐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성이나 뭐 오골성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안승이 금마저라고 되게 밑에 쪽이에요. 밑에 쪽이긴 한데 요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했었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 부흥운동을 이거를 신라가 지원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나라가 무슨 짓을 하냐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 이제 당을 몰아내야 되니까 백제도 그렇지만 특히 고구려 부흥군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안승이 나중에 금마저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가 수립이 되고 그렇죠? 그 안승이 보덕국의 왕이 돼요.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면 신라의 문무왕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신라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좀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들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다 이제 제가 하나를 자, 당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차지 어떤 의도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백제를 멸망시킨 그 지역에 웅진 도독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웅진 지역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요.
심지어 신라의 수도인 금성에다가 계림도독부라는 걸 또 설치합니다. 요거는 신라의 수도 금성 경주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세 번째,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안동 이번엔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안동 도호부. 그러니까 고구려 땅 평양에다 설치하는 거 이거는. 평양에다가. 자, 이거 이제 한반도를 다 차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네가. 그렇죠? 그럼 상황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신라와 당이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전개되는 거예요. 나당 전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전투들만 좀 써보면 671년에 신라가 석성 전투라는 곳에 승리를 하면서 이 소부리주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이게 사비성 근처예요. 사비성 근처에 소부리주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마전 적성 전투라고 있는데 저기 매소동하고 기벌포가 있는데 책에 보면 이제 마전하고 적성 전투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임진강 구역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자 여기서 당나라가 이제 우리 신라가 승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675년에 자 매소동 전투 승리죠. 여기서 당의 육군을 이제 뭐 이근행이 이끄는 육군을 격파하고 자 그 다음에 676년에 기벌포 전투입니다. 당의 수군을 격파하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뭐 통일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죠. 어쨌든 다 물리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백제 멸망까지가 누구냐면 백제 멸망까지가 무열왕이고요. 고구려 멸망부터 나당 전쟁 승리까지는 이제 문무왕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아들 문무왕 때.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제가 지금 썼던 순서를 다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실제로 여기 있는 상황들을 기역, 리은, 디귿, 리을 해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아셨죠? 자, 그럼 책 한번 볼게요. 자, 96페이지. 96페이지. 자, 가로 2번에 나당 동맹 648년 색 7. 그다음 백제 멸망 과정 보시면 자, 경과 신라의 공격이 있었고요. 자, 김유신이 지휘한 색 7. 황삼벌 전투. 자, 그다음에 당의 공격. 소종방이 이끄는 당군이 금강 입구의 백강을 통해 사비성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당은 수군으로, 신라는 육군으로 온 거죠. 자, 결과 멸망하게 되는데 자, 부흥운동 색 7. 복신도친 부여풍은 주류성, 흑치당진은 임존성에서 한 거고요. 자, 200의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을 합니다. 결과 자, 색 7. 외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에 백강 입구까지 왔었다. 그거까지 그 사실만 아시면 돼요. 사실만. 백강 입구까지 왔었다. 자,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 과정 보시면 원인은 고구려는 전쟁을 거듭 치르면서 막대한 국력 소비와 영계소문 죽은 후에 이제 그 혼란이죠. 경과 신라의 김인문, 그다음에 당의 이적, 서린기 등이 쳐들어옵니다. 자,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한 것이고, 자, 부흥운동 색 7. 건모잠, 고현무 등이 보정왕의 서자인 안승을 추대하여 고구려 유민을 모아 한성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운동을 전개한다. 자,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했는데, 자, 결과 세 번째 색 7 해볼게요. 당과 사이가 틀어진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쳤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럼 신라가 도와준 이유는 뭐라고요? 당나라가 한반도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단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까 안승에게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준 겁니다.
더 밑에 정리해보자라는 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주요 활동 보시면 고구려 부운동에서 자 색칠 신라 문무왕이 안승에게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우도록 후원해줬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본 겁니다. 그 표에서 오른쪽 고구려 부운동 쪽에. 자 나당 전쟁 원인은 자 색칠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호부. 자 웅진도독부는 백제 원래 예전에 수도였던 웅진에 설치한 거고, 계림도독부는 신라 땅에다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문무왕을 당시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해 버리니까 완전히 뭐 신라는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고구려 수도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겁니다. 다 먹겠다. 한반도를 원래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 한반도 북부와 그 중국 쪽 들어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 여기를 당이 갖고, 그 다음에 그 이남은 신라가 갖기로 원래 약속을 한 건데 당나라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신라의 대응. 자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한다. 안승은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에 신라의 원조를 청하였는데 신라는 안승에게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우도록 해줬고, 자 그다음에 색칠 소부리주,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온 거니까 소부리주 설치. 자 사비성을 공략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아찬 진왕을 도독으로 임명했다. 자 이로써 당의 웅진도독부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신라가 백제 영토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잡게 된 것이다. 자 정계 그다음에 마전 적성 전투 있고요, 임진강유역에서. 자 그다음에 매소성 전투 색칠. 신라는 당의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육군을 매소성, 지금의 경기도 북부 지역인데 아마 연천이나 전곡 정도로 보이는 그 지역에서 이제 꺾은 겁니다. 그다음에 기벌포 전투 색칠. 이게 금강하구죠. 금강하구 기벌포에서 당의 서린기가 이끄는 수군을 격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자 결과 자 색칠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고구려 땅은 상당히 많이 상실한 겁니다. 완전한 통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이제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보시면, 의의는 신라가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축출했다는 점에서 자 색칠 자주적 성격을 보고요. 또한 삼국 통일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를 확충함으로써 자 색칠 민족 문화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보통 삼국 통일의 의의를 물어보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예전에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동족 의식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말도 완전 다릅니다.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가 쓰는 말들이 서로 통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 예전에는 교류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신라어, 백제어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겠지. 예를 들자면 저 유럽이나 이런 쪽에 말이 좀 다르더라도 약간의 좀 통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우리가 여러분 1940년대 그러니까 30년대 후반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 말모의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사투리들을 모아가지고 사전을 편찬하려고 그래요. 사투리가 뜻이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원고 몽치를 갖고 오다가 일본 경찰한테 걸려갖고 그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투리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때는 오죽했겠냐 이거죠. 그런 동족 의식이 없다고. 우리는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중국을 끌어들여서 동족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라하고 백제는 다른 나라예요. 그냥 다른 나라. 근데 드디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섰다 이때. 그렇죠? 근데 또 자주적이라는 것도 좀 웃기죠. 당을 끌어들였다는 게 자주적이지 않은 건데 그 당을 물리친 거는 어쨌든 자주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당을 몰아냈으니까. 자 그런데 한계는 뭐냐? 신라는 삼국 통일의 외세인 당을 이용했다. 색칠. 일단 외세를 끌어들인 건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색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한 땅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즉 고구려의 땅을 다 상실했는데 그것을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통일이라면 고구려 땅을 다 회복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거기까지밖에 못했고 그 위에는 뭐가 생깁니까? 발해라는 나라가 생겨요.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해서 생기는데, 발해가 결국은 926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제 고구려 영역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영토에서.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삼국사기의 입장이 있는 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일제강점기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원 선생의 의견을 보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자, 이제 오른쪽에 세기별 삼국의 전성기 지도를 한번 쭉 보세요.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 7세기 삼국 통일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상황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 게 6세기부터 7세기까지를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온달 장군 진평왕과 싸운 것이 그 평온왕이 아니라 영양왕 때라는 그것만 좀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오늘 제가 흐름 잡아드린 거대로 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이제 이런 의문 들잖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저걸 다 어떻게 외우나. 열심히 정말 잘 외운 사람들이 시험을 반드시 잘 본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안 외우고 시험을 잘 보냐? 그것도 아니긴 한데 무조건 세세하게 외운 사람들, 특히 7급 학생들 중에서 질문하는 거 오면요, 가끔씩 나도 모르는 것도 질문해요. 어디서 막 찾아봐가지고. 그런 걸 안다고 점수가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를 그냥 외우려고 막 접근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수업이 계속해서 흐름을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반에서는 그 흐름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좀 외우려고 노력하더라도 나머지들은 공부를 해가면서 차츰 외워진다라고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이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런 걸 좀 외우긴 해야 되는데, 거기도 외우는 것부터 너무 막 처음부터 접근을 하면 공부를 못해요. 지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통일신라 발해 넘어가고 고려신라 넘어가면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틀 잡아주는 거 일단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리고 주말 과제 반드시 하면서 주말 과제를 하면서 좀 한 번 더 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PPT 보면서 다시 한번 되는 거고,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체득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지치면 안 되고요. 지치면 안 되고 본인이 할 건 해야 된다 또. 아셨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